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라온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라온님 굉장히 말씀을 무섭게 잘 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라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오늘 라온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라온이에요. 이 얘기는 일어난 지는 한 10년 정도 되긴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조금 악몽을 간혹 꿀 정도로 저한테 있어서는 아마 제 인생에서 거의 최악의 경험이었다고 해도 될 만한 어이구. 현실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치료를 많이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완치가 되지를 않아가지고 차라리 이런 일을 좀 조심했으면 하는 분들도 계셔서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저도 좀 많이 나아지는 경험이 됐으면 해서 얘기를 하기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당시에는 제가 20대였고 어렸을 때부터 좀 사업을 계속 했어서 그 당시에 좀 사업이 많이 바빠지고 승승장구할 때였어요. 그래서 꽤나 바빴고 저는 그 당시에 교제 중이었던 친구가 있었고 이 친구를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와는 한 2년 반 정도 만났고요. 처음에 연애를 시작했을 때 이 친구는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약간 뒷바라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공시생이다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살고 있었고 저는 집이 아예 수도권이었어서 이 친구의 뒷바라지를 많이 하면서 한 1년 반 이상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다행히도 이 친구는 2번 만에 합격을 해서 정식으로 임용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쯤 제가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을 때여가지고 어차피 이 친구는 임용도 했고 사실 큰 목표는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 없겠다 싶어서 그냥 평범한 누구나 다 하는 진짜 그런 평범한 연애를 했거든요. 그냥 기념일날 만나서 놀고 여행도 가고 그냥 그런 식으로요. 근데 저희 집이 그 당시에 엄마 아빠가 조금 딸의 연애에 약간 보수적이셔서 제가 특별하게 엄마 아빠한테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아마 부모님이 직감적으로 눈치는 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밤늦게 데이트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커플링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 근데 하루는 이게 이 이야기의 발단의 시작인데 만나자 하고 임용하고 얼마 안 돼서 좀 바빴는데 어떻게 연차를 내게 돼가지고 만나자고 했는데 제가 그날 며칠 전부터 계속 미팅도 있고 바빴어가지고 한 3일 동안 한 10시간도 못 잤을 때였어요. 그죠? 나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안 될 것 같다. 예. 미팅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꼭 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의 처음으로 얻은 쉬는 날이었어서 그럼 잠깐만 보고 헤어지자 하고 저희 동네 근처에서 만났어요. 저는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완전 초췌한 몰골이었거든요. 근데 좀 밥을 먹고 하다 보니까 이 똘비가 방을 잡고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자체가 약간 부담이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연인이 방을 잡고 들어가게 돼서 숙박업소에서 쉬게 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연인끼리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선을 그었어요. 예. 나 오늘은 자기가 원하는 그건 못할 것 같아. 지금 잠도 몇 시간 못 잤고 너무 피곤해서 사실 지금도 집에 가고 싶다 했더니 너 너무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가서 좀 재우려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다. 그럴 생각 없다. 네. 너무 배려심 있는 말이잖아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진짜 사람 잘 만났다 하고 제가 같이 들어가서 진짜 들어가자마자 나 좀만 잘게 하고 진짜 바로 침대에 누워서 뻗었어요. 예. 그냥 제가 졸려 이거를 느낄 새도 없이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자고 1시간 정도 잤나? 눈을 떴는데 똘비는 조금 약간 분위기가 살짝 싸한 느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일어나서 혹시나 제가 자는 사이에 직장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뭔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한참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말 좀 해봐.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하고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예. 눈 좀 비비면서 일어나서 달래기 시작했어요. 나한테 얘기해봐. 얘기하고 풀어. 이런 식으로. 근데 갑자기 싸대기가 날라오는 거예요. 뭐야? 저한테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운동을 꽤나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전 또 여자고 피지컬 차이도 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찰이라는 직업은 현직에서도 계속 뭔가 체력 단련이나 운동을 계속 하게 되는 직업이잖아요. 제가 그걸 순간적으로 너무, 그리고 얼떨떨하다 보니까 뭐해?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화를 낼 겨를도 없이 예. 너무 당황해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게 됐어요. 너무 벙쪄서. 근데 그 상태로 아무 이유도 듣지 못하고 한 2-3시간 정도를 계속 그렇게 맞았어요. 근데 뺨을 맞은 건 그때뿐이고, 그런 데 있죠. 안 보이는 곳들. 그러니까 여자로 치면 속옷선 밑으로, 이런 식으로 남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맞았거나 상처가 났다고 생각할 수 없는 부위들 쪽만 골라서 때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2-3시간 정도도 사람이 그렇게 맞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드라마에서만 봤지 이걸 실제로 겪을 거란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똘비가 화장실을 가게 돼서 제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나 지금 도망쳐야겠다 하고 그냥 외투 벗어놓은 거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가방만 이렇게 싹 들고 맨발로 뛰쳐나가려고 거의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는데 몸을 힘겹게 일으켜서 입구 쪽으로 막 갔어요. 최대한 빨리 갔다고 생각해요, 저도. 막 갔는데 그 화장실 들어가는 문이 거의 입구 근접해 서 있잖아요, 숙박업소들은. 아, 네. 갑자기 거기서 제가 그때 머리가 길었고 묶고 있었는데 머리채를 잡고 다시 끌고 들어간 거예요, 방 안으로. 저는 또 그냥 그 상태로 사실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이미 2-3시간을 맞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 완전 피지컬 차이가 나는 그 사람의 힘을 제가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끌려가고 제가 왜 그러냐고, 제발 말 좀 해보라고, 뭐 때문에 이러는지 말이라도 해달라고. 근데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욕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욕도 안 해요. 그리고 그 2-3시간도 도망치면서 휴대폰을 보고 사실 한 2-3시간 정도가 지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였고, 그 2-3시간 동안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제가 진짜 무릎 꿇고 빌었어요. 무슨 일이냐, 말 좀 해달라고. 근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예. 있다가 네가 나랑 안 했잖아, 어?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성적인 욕구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 예. 애초에 많지 않았고, 그걸 이미 상대방과 2년 6개월을 만났잖아요. 한 번도 이런 뭐 폭행이나 이런 일도 아예 없었고, 이런 성관계를 강요한 적도 없었어요. 예. 제가 하기 싫다고 하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지, 단 한 번도 저는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만나면서 강요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이 하고 싶지 않아도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하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그게 만약에 진짜 안 한 게 문제라면 하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벗어날 수 있겠고. 그래서 그게 문제였냐, 그럼 말을 하지 그랬냐, 하자 이렇게 됐어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아니 이제 하고 싶지 않아졌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좀 화가 풀렸구나 했는데, 그 말이 끝나고 나서 또 한 3시간 정도를 거의 밟혔어요. 아까는 손으로 때렸다면 이제는 진짜 발로 걷어차이고 밟히고, 지금 얘기하면서 좀 그 당시 생각이 나고 살짝 소름이 돋는데, 그렇게 약간 무자비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또 시간이 좀 흘렀어요. 계속 쉬지 않고. 그리고 그 똘비라는 친구는 숙박업소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절 두고, 정신은 있었거든요. 기절은 안 했는데 쓰러져 있는 절 두고 그냥 갔어요. 그냥 숙박업소를 나간 거예요. 그 제가 여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최대한 멀쩡한 모습으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가게 돼요. 예. 예를 들어 숙박업소에 들어왔을 때가 뭐 1시였다고 치면 나올 때 되니까 거의 8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밤 8시. 시간이 꽤나 흘렀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 동네랑 가까웠으니까 우선은 집에 가서 씻지도 못하고 들어 누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6시간 정도를 맞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엄마한테도 약간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그냥 들어 누웠는데 다음날에 제가 친구들하고 만날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제가 운동을 했었다 보니까 군인 친구들이었거든요. 여군. 친구들이 군대 그때 많이 갔었어가지고 하루 같이 아예 휴가를 내고 나와서 놀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가지고 그때도 여지없이 그 약속을 하려고 그 당시에 왜 파티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포켓볼 다이도 있고 노래방 기계도 있는 그런 파티룸 그런 데를 미리 예약을 해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 걱정할까봐 아무렇지 않게 가가지고 막 놀다가 이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어가지고 진짜 거리낌이었거든요. 야, 잠깐만 나 옷 좀 갈아입고 하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옷을 벗은 거예요. 근데 뒤돌아서 제가 옷을 갈아입겠다고 티셔츠를 벗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잠깐만 멈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저도 아차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그때 집에 들어가서 거의 기절하듯 잠만 자고 약속을 나가려고 일어나서 씻을 거 아니에요. 자갈 준비를 하려고. 그때 본 제 몸은 상반신이 다 거의 보라색이었거든요. 멍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순간 그걸 생각 못하고 너무 서스러운 친구들이니까 옷 좀 갈아입을게 하고 벗었는데 친구들이 보게 된 거죠. 등이고 앞이고 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둘러앉아서 신고하자. 왜 그랬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우선 제가 좀 힘겹게 그 당시 상황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걸 먼저 발견한 친구가 물론 본인이 화가 많이 났겠죠. 자기 친구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저한테 너는 왜 그거에 대처를 못하고 이렇게 맞기만 했냐. 제가 거기에 울분이 터져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 그래 이러면서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맞을 때 빼고 집에 와서 혼자 울지도 않았거든요. 갑자기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서럽더라고요. 엄청 우니까 다른 친구들이 달랜 거예요. 얘 잘못 아니니까 너무 그러지 말자. 우선은 상황을 다시 들어보자. 이렇게 말해서 다시 천천히 말을 하고 만나던 사람이 직업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경찰이다. 사실 임용된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니까 1년도 안 됐었을 때니까. 근데 그때 모인 친구가 저까지 6명이었거든요. 5명 친구 중에서 아무래도 군에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주변에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결된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나 저기 아는 사람이 경찰에 있는데 내가 한번 얘기해보겠다. 이거 우리 신고하자. 이렇게 돼서 그날을 발견한 시간이 조금 늦어서 그냥 친구들하고 살짝 분위기는 무거워졌지만 최대한 재밌게 놀고 다음날 나가서 경찰서에 갔어요, 같이.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맞나 싶었던 게 보복할까 봐요. 이 친구는 또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보복을 당할까 봐 좀 무서워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친구들이 옆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니까 괜찮다. 우리가 같이 있어줄게. 이렇게 하니까 응원에 힘입어서 신고를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조사하신 경찰분이 그 친구 직업이 뭐냐 물었을 때 경찰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름이 뭐냐 물어봐서 김돌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인트라넷이 있나 봐요. 경찰 안에서도 자기네 소속인지 아닌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 봐요. 어디에 쳐보시더니 혹시 뭐 어디서 근무하는지 아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디서 근무한다 이렇게 했더니 혹시 이 친구 맞냐 하면서 사진을 살짝 보여주시더라고요. 맞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선은 알겠다.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조사는 끝난 거죠. 예. 그래서 집에 왔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거요. 혹시나 뭐 우선 할 만큼 말은 다 했지만 진짜로 자기 식구라고 이 일을 감싸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도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고 그 친구도 조사를 받았고 검찰로 이건되고 재판에 넘겨지게 돼요. 근데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검찰 측이랑 피고인 측이라 가지고 변호사분한테 증인을 해달라고 양쪽 다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우린 연인 관계였다. 그 당시에는 참고로 데이트 폭력 이런 말이 없었어요. 없었을 때였어요. 예. 그래서 연인 관계였고 평소에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고 이런 거를 증언해달라였고 검찰 측에서는 피해 사실을 당연히 증언해달라고 하죠. 근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거를 다시 법정에 가서 그 친구가 있는 곳에서 진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싶지도 않은데 너무 생각만으로도 소름 끼치는데 이걸 다시 말한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미 친구들한테도 말했고 경찰서에서도 말했고 검찰 넘어갔을 때도 추가 조사로 또 가서 또 말을 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검사분이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또 다시 라온 씨처럼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거 한마디에 저도 좀 용기를 내서 대신 우리가 가려주겠다고. 상대방도 저를 못 보고 네. 저도 상대방이 안 보이게 아예 들어오는 순간부터 가려주겠다 해가지고 그 재판을 또 비공개 재판으로 돌려주셨어요. 비공개 재판을 하면 재판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다가 판사님이 이 재판은 비공개 재판이라 다들 나가달라고 말해. 오. 그러면은 그 재판장 안에 거의 최소한의 그 법정 인원이신 분들만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가림막을 설치한 채로 증언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친구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밖에서 그날 재판에 부모님이 좀 참석을 하셨었나 봐요. 제가 증언하고 몰래 이렇게 슬쩍 나가는데 저한테 살짝 오셔서 혹시 맞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맞다 했더니 너무 미안하다고. 내 자식이 이럴 줄 몰랐다고. 예.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두 분이. 사실 그때도 조금 걱정했어요. 괜히 제 탓하실까봐. 아. 왜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편적으로 나오는 그런 막장 스토리처럼.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엄청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은 또래였다 보니까 부모님도 자기 자식 같은 아이인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집에 가야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께만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예. 집으로 왔는데 한 번은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만나 뵀어요. 그 똘비란 친구는 구속수사 중이었고요. 네.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재판을 받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가 아예 떨어져 버린 거죠. 저를 그렇죠. 만날 수 있는 게. 부모님이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돈을 주시면서 제가 합의 안 한다고.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는 합의하러 찾아온 게 아니고 이거 합의금 아니라고. 그냥 자기 자식 같은 아이가 더 이상 크게 상처받지 않게 이걸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예.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미술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미안하다. 근데 이 돈으로 꼭 치료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제가 거절을 했는데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쯤 되니까 이걸 안 받는 것도 조금 그래서 제가 우선은 가전은 가겠는데 저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쓸 생각 없고 제가 이거 가져가서 생각 좀 해보고 제가 이걸로 치료하는 게 맞다면 그때는 제가 이걸 치료비에 사용을 하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면 다시 돌려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알겠다는 확답을 받고 제가 그 봉투를 챙겨서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네. 근데 사실 거기까지도 되게 얼떨떨하거든요, 사람이. 근데 어쨌든 일은 해야 하니까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 다 퇴근하고 혼자 조용히 앉아가지고 받아온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내가 진짜 이 돈을 쓰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제가 치료받을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안 받자니 이분들의 마음이나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걸 받자니 저 사람이 그 똘비가 저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봐준다고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정당화 시켜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절대 아닌데. 그래서 금액을 보니까 3천만 원이었어요. 돈도 작은 돈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걔네 집이 엄청나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려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어머님을 만나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돈을 돌려드렸어요. 예. 저는 이 돈을 못 받겠다. 이 돈으로 치료를 받으면 치료를 받는 동안 또 그 일이 계속 생각날 것 같다고. 이거는 물론 똘비의 돈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뭔가 속 시원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돈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도 치료받을 상황이 아닌 것도 아니니까 치료는 제가 알아서 잘 받겠다. 마음만 받겠다. 정말 감사하다고. 예. 근데 진짜 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뭐 우리 애 면회 좀 가봐라, 우리 애랑 합의 좀 해달라 이런 말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문자나 이런 카톡이나 이런 걸로 밥은 먹었냐, 오늘은 잘 지냈냐 이렇게 진짜 엄마 아빠 같은 그냥 자취하는 딸한테 엄마 아빠가 하는 안부 인사 같은 말들을 계속 남기셨었거든요. 뭐 오늘은 좀 기분이 괜찮냐, 오늘은 날이 좋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분들의 마음이 뭔지는 저도 알아요. 그치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돈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버님께 연락이 와서 그러면 쓰지 않더라도 갖고만 있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무 뜻 없다고. 이 돈 나도 내 자식이 잘못한 일인 거 알고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저 아이가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맞다고. 본인이 가진 직업이든지 둘이 만난 기간이든지
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놓고서라도 이거는 합리화되지 않는 일인 거 자기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쓰지 않더라도 받아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님이 거의 한 달 이상을 설득을 하셨고, 그러면 갖고는 있겠다라고 말하고 정말 갖고만 있었어요. 아, 예. 받아와서 사무실 그냥 잠궈놓는 서랍 한 켠에 그냥 넣어놓고 아예 안 쳐다봤어요. 그리고 나서 재판이 계속되고 1심 선고날이 왔는데 안 갔거든요. 궁금은 했지만 가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가야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찌저찌 갔는데 판사분도 여자분이셨거든요, 그때. 네.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건 없었지만 교제하는 신뢰도가 깊은 연인 사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참으로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도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표현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참 막 뛰어놀고 꽃을 피울 그런 예쁜 나이에 이런 일로 인한 큰 트라우마를 얻게 된 것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근데 이게 지금은 데이트 폭력이나 교제 중에 있는 폭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때는 그저 그냥 폭행이었어요. 아, 단순 폭행으로만. 네, 그쵸. 네. 데이트하는 연인 간에 이런 법률 규제가 아예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작은 형을 받았어요. 2년 6개월 아, 예.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형이 너무 많다고 항소를 했고요. 저는 그 2심 재판은 하나도 가질 않았어요. 네. 그 기간에 당연히 합의서 같은 것도 안 써줬고. 근데 어쨌든 제가 돈을 받았고 이게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렸거든요. 재판하는 기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이게 뭐 그냥 한두 달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6개월 이상이 그냥 걸리는데 그 6개월 정도라고 보면 그 시간 동안 어머니 아버지는 거의 매일 안부를 물어주셨고 치료는 받았냐 이런 것도 물어봐 주시고, 저희 동네 근처에 좋은 심리상담센터 같은 거 그런 평이 좋은 데 있으면 링크도 보내주시면서 여기 괜찮다더라, 여기도 괜찮고 뭐 어느 병원 이 교수님도 괜찮다더라, 이런 식으로 엄청 챙겨주셨어요. 근데 이 마음을 제가 그냥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네. 그 친구 면회를 한번 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어차피 1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회 신청을 하고 접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접견을 갔어요. 저는 그냥 차분하게 어머니 아버지가 널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나는 그럴 생각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하고 10분 다 채우지 않고 나오려고 했어요. 네. 제가 할 말만 딱 하고. 근데 저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너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부모님은 당연히 얘기를 하셨겠죠. 그 친구 치료비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머릿속에 생각하고 정리했던 그 몇 주간의 말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정신이니?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제가 2년 6개월 정도 만나면서도 거의 화를 낸 적이 없거든요. 제정신이니? 네가 부모님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오니?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모으고 버신 그 돈일 텐데 네가 지금 너 거기서 반성 하나도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 돈 받았으니까 합의서 좀 써줘. 그때는 2심 진행 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나오길래 너랑은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는 것 같다. 나는 너 만나서 그동안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셨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너한테 편하게 얘기를 하고 네가 진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적어도 합의서를 써주는 것 자체를 생각이라도 해보려고 했다고. 그동안 알았던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너는 진짜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딱 나가려고 먼저 나갈게 하고 일어났는데 그 돈 어디다 썼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썼는데? 이랬어요. 했더니 안 썼을 리가 없지. 이렇게 하면서 뭐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예. 가방이라도 하나 샀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됐다 하고 그 자리를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화가 너무 나니까 눈물도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지만.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저렇게 좀 차분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접견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런 말을 하는 똘비를 보니까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저는 부모님의 마음 때문에 한번 재고해보려던 거였는데 그럴 마음도 사라졌고 그럴 일도 없을 것 같다고. 제가 너무 함께 지내던 그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 친구를 너무 좋은 사람으로 봤나 봐요. 이랬더니 어머니가 왜 갔냐고 저를 혼내시는 줄 알았거든요. 상처받을 거 뭐하러 갔냐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데
왜 굳이 거길 갔냐면서 저를 오히려 더 감싸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바뀔 거 안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돈 우리가 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굴러온 그냥 복덩어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꼭 치료비에 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더 이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께도 연락을 안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돈은 이제 실제로 치료비에 계속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차라리 그게 이분들의 마음을 제가 수용하는 거는 진짜 제가 그냥 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이 트라우마를 얼른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에 3-4번씩 상담받고 뭐 그런 미술치료 뭐 이런 것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와 이 똘비와의 악연은 더 이상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 집이 또 우연찮게 본가가 이사를 갔어요. 네. 그 친구는 아예 제 소재를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거기 집에 들어가려고 퇴근을 하면서 비가 그날 좀 왔었는데 네. 퇴근을 하고 있는데 집 앞에 이렇게 누가 우산 쓴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 동네가 워낙 구옥주택가고 하다 보니까 간혹 밤늦게 술 드신 아저씨들이 노상방뇨를 조금 하세요. 비가 오는 날이니까 아휴 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집 앞에서 잠깐 친구랑 통화를 하고 들어가려고 골목길 끝에서부터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 상처를 발견했던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러면서 아니 뭐 그랬잖아 뭐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걸어오는데 그런 거 아시죠? 뒷모습이 되게 익숙하더라고요. 그리고 나 집 앞에 가서 제가 문을 열려고 했는데 원래 그런 구옥주택들은 키 어디 있는지 아시죠? 뭐 화분 밑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우유통 안 이런 식으로. 근데 문득 그 열쇠를 짓는 위치를 꺼내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그 앞에서 친구랑 계속 조금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날 비가 진짜 많이 왔는데 그 우산 쓴 사람이 고개를 딱 돌렸는데 똘빈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이 친구가 출소할 날짜가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속재판을 받으면 구속되는 순간부터 이 형에 포함이 된대요. 네. 네, 형을 받은 날부터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 3개월 뒤에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미 이게 시간이 포함이 되어서 이미 나온 거죠. 네. 그 제가 그 자리에서 걔를 딱 보는 순간 저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2년 넘는 시간 동안 치료도 많이 받아서 꽤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벌벌 떨리고 막 몸이 비가 오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제가 막 말을 하다가 말을 안 하니까 야, 왜 그래? 야, 여보세요? 끊겼어? 이렇게 계속 말하는데 제가,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이렇게 하고 전화기를, 그렇게 말하면 보통 친구가 끊으니까. 그래서 그냥 주머니에 넣었는데, 친구가 뭔가 이상해서 전화를 안 끊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똘비가 잘 지냈어? 이러고. 근데 그렇잖아요.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냐고. 저희 집을 몰라야 정상이거든요.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2년 반을 만났으니 겹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알았나 봐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 거기서 반성 많이 했어. 진짜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진작 하지 그랬냐고. 3년 전에 진작 그렇게 사과하지 그랬냐고. 나 이제 너 안 무섭다고. 진짜 최대한 주먹 꽉 쥐고 안 떨려고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예. 나 이제 너 하나도 안 무섭다고. 그러니까 너 그냥 너 인생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미안하다고. 그때 못한 사과 지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찾아오지 말라고. 내가 여기 살든 어디로 이사를 가든 내 소재 묻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그냥 우리 모르는 사람처럼 없던 사람처럼 지내자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 다시 만나달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경찰직에서는 잘렸다 표현해도 되나? 잘렸어요. 당연하죠. 예, 그게 이제 법행위를 했으니까. 뭐 몇 년 이상의 어떤 형을 받으면 이 직위를 잃는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응시도 안 되고 그런 법이 또 있더라고요. 아예 안 돼요. 아예. 네. 예. 그래가지고 이 친구 어쨌든 출소에서는 그냥 백수인 거죠. 따지고 보면 뭐 일용직을 전전하는 그런 거겠죠. 어쨌든 나 많이 잃었고 다 놓쳤다고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놓친 것도 잃은 것도 다 너의 선택이었다. 네가 애초에 그러지 않았으면 놓칠 리도 잃을 리도 없지 않겠느냐.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말아라. 나 너 더 이상 만날 생각 없다.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또 좀 화가 났나 봐요. 뭐야? 근데 손을 들었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예. 무서우니까 얼굴을 이렇게 가드 올린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를 맞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비가 그렇게 엄청 오는데 비 오는 날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도 좀 당황을 했는지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 집 위층 집이 아저씨 한 분이 사세요. 예. 그 아저씨가 꼭 밤늦게 퇴근을 하시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근데 저랑은 안면이 꽤나 있어서 뭐 이제 그냥 이런저런 얘기도 가끔 스몰 토크도 하고 그래요. 만나 뵙게 되면. 제가 거기 앞에 주저앉아 있으니까 아저씨가 퇴근하시다가 학생 이렇게 하시면서 왜 그래 하면서 아는 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냅다 런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고 걱정시켜드려 죄송하다 하고 아저씨가 부축을 해서 저는 집에 가고 아저씨도 집에 가셨어요. 근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이게 사건이 있었던 날도 비가 엄청 오던 날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만난 날도 지금도 비 오는 날에 그렇게 악몽을 꿔요. 다시 그날이 계속 생각나요. 근데 이게 그냥 끙끙거리다가 혼자 깨거나 혹은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자고 있으면 네. 깨우면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심한 그 사건이 일어난 날쯤이겠죠? 그때쯤이 되면 저는 근데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행동했는지에 대한. 근데 주변에서 이걸 본 친구들이 얘기를 해준 건데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확인을 한대요. 아, 네. 지금 내가 자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러면서 저기 앞에 누가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엄청 불안에 떨어 한대요. 그냥 친구들이 좀 달래주려고 일로 와 하면서 뭐 등을 토닥인다든지 안아준다든지 진정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손을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막 한대요. 울면서. 근데 또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또 심할 때는 이 침대에서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침대랑 멀리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침대 끝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면서 울고 있거나 그렇게 대치 상태가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달래려고 했던 친구들은 달래지도 못하고 가까이도 못 가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고 그리고 난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여기가 어딘지 파악이 되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파악이 되면 상대방이 누군지 인식을 하려고 또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맞다고 나 보라고 나 뭐 돌비야 이렇게 말하면 그때 조금 이제 안정을 찾고 아이고야. 다시 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악몽이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냥 뭐 그렇게까지 심한 일이 많지는 않고 그냥 끙끙거리다 깨는 정도가 많기는 한데 이게 벌써 10년은 됐어요. 많이 지나도 생생하죠. 예. 그쵸. 트라우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조금 나아진다 싶었는데 최근에 지금 살고 있는 곳 쪽에서 그 친구랑 정말 닮은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닮은 사람인 건가요? 저는 그 사람이라 확신해요. 왜냐면 아, 제가 잠깐 나갔다가 예. 보게 된 거였는데 이 동네에 사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이 동네에 잠깐 놀러 온 느낌? 예. 근데 여기가 조금만 더 나가면 뭐 시내들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노래방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술집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그냥 잠깐 놀러 온 듯한 느낌의 복장이었어요. 네. 저는 반대로 거의 잠옷 추리닝 이런 느낌이었고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에요. 거의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옷 입는 스타일, 외적으로 보이는 스타일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사람이 뭐 걸을 때 이런 습관 같은 거 아무래도 만났었다 보니까 다행히도 제가 이 사람을 편의점에서 마주쳤는데 바로 근처에 지구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전화하면서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지구대 쪽으로. 왜냐면 이 사람이 자꾸 뭔가 제 곁을 계속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그 사람일 거라고 확신을 했던 거고. 아,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저도 바로 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이 경찰서일 거 아니에요. 네. 마침 딱 근처에 진짜 편의점에서 뭐 30초도 안 걸어요. 딱 지구대가 있어서 일부러 통화하면서 지구대 근처로 계속 갔어요. 계속 가서 그냥 지구대 근처에서 전화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가더라고요. 이게 비교적 최근이거든요. 진짜 몇 달 안 됐어요. 한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날 이렇게 비 오는 날 마주친 이후에는 그런 폭행을 당하거나 그럴 만한 큰일은 없었어요. 네. 큰일은 없었지만 사실 이게 오늘 얘기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이런 일이 최근에 워낙 많고 그래서 더 큰 사건으로까지도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물론 저는 이런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에 합당한 뭔가 처벌을 내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물론 그 상황도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한 바뀐 상황들이긴 해요. 좀 안타깝긴 한데 이거를 저번에도 제가 아는 언니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돌비님이 그러셨잖아요. 말한 거 자체가 정말 큰 용기라고. 그럼요. 저도 사실 이거를 아직도 이거 저희 엄마 아빠 모르세요. 그런 10년이 얘기구나. 넘었음에도. 왜냐면 사실 엄마 아빠가 알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시겠어요. 무너져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예.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는 앞으로도 말할 생각이 없고 지금도 당연히 모르시고요. 근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저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소극적인 대처를 안 하셨으면 해서 저도 이 얘기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털어놓고 조금 더 빨리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해가지고 오늘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은 하셨지만 라온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분명히 이와 비슷하거나 더 심하신 분들이 현재 계실 거예요. 여기 보고 그쵸. 계신 분들 중에서도. 네, 저도 항상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나왔을 때 조금 더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 뭐냐면 저도 20살 때 알바할 때 옆에서 같이 일하던 누나가 이런 좀 정신 나간 놈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왜 제3자 입장에서 볼 땐 답답해. 왜 그거를 거절을 못해. 뭐 이렇게 못해 저렇게 못해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무서우면 사람이 목숨에 위협을 느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신도 흐려지고. 맞아요. 그리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순간. 왜 헤어지지 못해라고도 물어보니까 거기서 답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을 죽인다고 했대요. 네, 그쵸. 그러면 그랬겠죠. 진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 걸 아니까 못 헤어진대요. 말을 더 잘 듣게 되고. 그쵸. 그러니까 미친 모습을 한번 봤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은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섭고 두려워도 시키는 대로 아니면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라온님은 대처를 하신 거예요. 신고를 했고 법적 처벌을 받기는 했으니까. 저는 네. 그래도 다행인 게 만나는 시간 동안 이런 모습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 그거 한 번 이후로 사실 중간에 맞았다가 빌었다가 또 맞았다 했잖아요. 이게 네. 제가 사실 우리 그만하자. 그만 만나자 이거 한마디 했다고 좀 더 맞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만약에 이런 모습을 네. 평소 제 성격이었다면 오히려 부모님을 죽이겠다 했으면 전 좀 더 세게 나갔을 거예요. 그래? 그럼 나 아빠한테 얘기해서 우리 아빠가 너 고소하라고 할게. 이런 식으로 말할 성격이에요. 네. 근데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고 솔직히 2년 6개월이면 엄청 길진 않아도 짧지는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아무 일이 없이 무탈하게 만났으니 이런 일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 사람이 포인트긴 이런 해.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저도 그 당시 그 친구들 없었으면 뭐 이런 법적으로 대응을 아예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친구들이 알아준 게 좀 더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그때 그렇게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더 완전히 그 트라우마에 묻혀가지고 뭔가 더 살았을 것 같아요. 이겨내려고는 했겠지만 이게 내가 이겨낸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다 이겨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냥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그냥 네. 그렇게 자는 동안 무의식 중에 생각이 나는 일들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때 친구들한테 좀 많이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요. 어쨌든 제 얘기를 하는 게 꽤 조심스럽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뭔가 이 얘기를 그 똘비라는 애 입장에서 들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걔 친구들은. 반대 그럼 이게 입장에서. 저라고 특정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용기 많이 내주신 거지. 네, 그래서 말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만약에 저 같은 상황이 물론 처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만약에 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네. 그 사람이 어떤 협박을 해도 그게 닿을 수 없는 요즘 세상이에요. 법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뭔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10년 넘게 트라우마 안 가지고 빨리 극복하시고 더 밝게 지내셨으면 해서 맞습니다. 얘기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였고요. 아이고,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그때 당시가 생각이 나서 많이 더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라온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 자체는 정말 지금 요즘 현대인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오늘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온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직업이 경찰이었을 뿐이지 경찰분들이 나쁘다, 이상하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경찰이건 어떤 직업이든 간에 분명히 나쁜 놈들은 존재합니다. 그 사이에서 그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자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비하하거나 더 욕을 한다거나 그런 몰상식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었습니다. 정확히 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였는데 그때 제가 이게 귀신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우선 저희 외할머니는 작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고 큰 외할머니, 큰 외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작은 외할머니 집에서 자고 하루는 큰 외할머니 집에서 자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날은 작은 외할머니 집에서 자게 되었던 날입니다. 제가 도로변에 차 소리만 들어도 아빠다 하면서 나가보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가. 네네. 그만큼 아버지 어머니를 기다리고 했었던 날이었는데 하루는 새벽 아침 해가 뜨기 직전 제일 어두운 시간대 아시죠? 네. 그때 잠결에 일어나서 볼일을 보러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시골은 변소라고 하거든요. 그 변소가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대문 바깥에 논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외할머니는 위험하니까 안에서 볼일 보지 말고 변소 옆에 담벼락 앞에서 볼일을 보라 라고 했었는데 그날 어둡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렴풋이 여기가 돌담이구나 하고 볼일을 보게 되었죠. 볼일을 다 보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변소 앞이 논이었거든요. 그 논두렁에 엄마가 서서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뭐야? 근데 제 기억에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엄마 하면서 따라갔죠. 근데 그 순간부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듯해요. 왜냐하면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주변이 해가 다 뜨고 날이 밝아왔기 때문이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있었던 위치가 시골 마을에서도 차로 한 10분 이상을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옆 동네에 있었더라고요. 귀신이 홀린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얼떨한 그 상황에서 이거 큰일 났다. 길 잃어버렸다. 집 잃어버렸다. 이래 돼서 하염없이 돌아다니다가 그 동네에 사시던 어르신 덕분에 자전거를 타고 저를 알고 있었던 어르신이셔서 그 어르신의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었어요. 이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첫 귀신이더라고요.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중학교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에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었어요.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사를 가야 됐었는데 이게 시기가 맞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사시는 큰어머니 댁에서 제가 등하교를 한 달 가까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사 가기로 했던 집에 살던 분들이 나가시고 저희가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그 집이 보니까 제가 다니는 중학교 바로 앞이더라고요. 집 대문하고 학교 정문이랑 50m도 안 되는 정말 가까운 거리 바로 앞에 있는 집이었는데 그 주택 2층에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었어요. 이사 첫날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벽을 통해서 갖은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었어요. 남자 여자가 싸우는 소리, 그릇 깨지는 소리, 차 클락션 소리. 정말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정말 다양한 갖가지의 소음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제가 잠에 깼는데 가위에 눌려있던 거죠. 그 가위에 눌린 상황에서 침대 바로 옆에 옷장이 있었거든요. 그 옷장 위에 밤에 고양이 눈 보면 약간 야광처럼 보이잖아요. 밝게. 그 고양이 눈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검은색에 눈만 밝게 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굉장히 그 눈빛이 소름이 돋았는데 억지로 가위를 풀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또 가위 눌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예. 억지로 풀게 되면 좀 몸이 녹초가 되잖아요. 엄청 힘들죠. 몸에 힘이 정말 잔뜩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기절하듯이 쓰러져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이 되었고 둘째 날에도 또 가위에 눌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벽을 통해서 들리는 소음에 잠을 깨게 되었고 그러다가 방문이 제대로 안 닫혀 있었는지 스르륵 열리더라고요. 그 열린 방문 앞에 어제 그 전날 옷장 위에서 보았던 그 사람 형체의 무언가가 또 저를 많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가위구나 라는 걸 인지했고 마찬가지 둘째 날에도 정말 악다구니를 쓰면서 가위에 풀고 또 지쳐 쓰러지게 되고 또 셋째 날이 되었는데 이때가 정말 클라이막스였어요. 왜요? 늦은 시간 새벽 1~2시쯤 됐었을 겁니다. 제가 있었던 방 바로 앞이 부엌이었거든요. 부엌에서 도마의 칼질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깼어요. 이번에는 벽에서 들리는 소음이 아니라. 근데 다행히 가위에 또 눌리지 않았었고요. 이때는. 그래서 그 소리에 잠결에 나가 보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김에 물 한 잔 마시고 들어가자 하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때 저희 집 구조가 좀 긴 직사각형이고요. 네. 현관 들어오면 바로 앞이 거실이고 우측으로는 안방, 거실, 화장실이고 왼쪽으로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또 방바닥이 일반 장판이 아니라 대리석이었거든요. 대리석은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 대리석 바닥에서 하는 뭔가 끌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지 싶어서 이렇게 바라보았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어두운 그 복도 앞에서 하반신이 없는 어떤 무언가가 썰매 끌듯이 저한테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천천히 다가왔어요. 근데 이때부터 저는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가위 눌린 듯이 완전 얼어붙어 있었는데 천천히 다가온 그 무언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리는데 혹시 그 일본 공포 만화 작가 중에 이토준지라고 아시죠? 알죠. 네,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이신데 그 작가의 작품 중에 소용돌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만화가. 제일 잘 알죠. 예. 그 만화처럼 눈, 코, 입이 소용돌이 쳐져 있더라고요. 그 소용돌이 쳐져 있는 이목구비 중에서 입이 굉장히 소름 끼치게 웃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때부터 몸이 굳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진짜 몸에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몸에 힘이 풀려 있는데도 몸이 굳어 있으니까 선 상태로 힘들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초를 가만히 어쩔 수 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행스럽게도 사라지면서 몸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주저앉았는데 진짜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힘들게 쓰러지듯 그 자리에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이사 온 첫날부터 지금 3일째 연속으로 이런 경험을 겪고 있다. 힘들다 라고 얘기했더니 원래 이사 오기 전에 팥 뿌리고 하잖아요.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좀 이상하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뿌려보자 예. 해서 한 번 더 팥을 뿌렸습니다. 그 후로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집 안에서는 그 3번의 경험 이후로는 집 안에서는 귀신을 볼 수 없었어요. 근데 보통 귀신을 보시는 게 아니네, 보니까. 이게 정말 귀신들이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가? 예. 아니면 나랑 놀아달라고 하는 건가? 의심스러운 경험이 있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제가 이 집에 살 때 겪었던 일인데 중학교 때 학원을 마치고 늦은 시간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는데 저희 집이 좀 언덕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언덕에 있고요.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집 그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들리니까 뭐지 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혹시 귀신인가 싶었죠. 근데 또 한참을 올라가다가 중간에 또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리니까 또 뒤를 돌아보았을 땐 또 아무도 없고요. 그렇게 한 3번 정도를 반복하면서 집 앞 대문에 도착을 했을 때 집 안 대문에서 열쇠를 딱 꽂는 순간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재밌었다 이러면서 그 소리에 놀라서 돌아봤더니 한 7, 8살쯤 되고는 여자아이였어요. 약간 단발머리의 여자아이였는데 뒤를 돌면서 형체가 사라지더라고요.
혹시 이 귀신들이 나한테 놀아달라고 하는 건가? 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들이 놀아달라고 달려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처음으로 점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시기에 점을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보러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무당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 운이 참 좋네. 조금만 귀가 더 셌으면 나랑 같은 운명이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귀신을 지금 솔직히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 방법이 없다 지금은. 학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귀신을 안 볼 수 있게 될 거다. 그동안에 귀신들이 학생한테 악을 끼칠 것 같지 않으니까 네. 괴로운 거 아니라면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귀신을 군대를 전역하고 30살이 되기까지 한 번씩 보고 있었습니다. 아, 계속 드문드문 보셨구나. 네,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군대 전역한 후에는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꼴로 한 번씩 귀신 보이더라고요. 군대 그러다가- 안에서는 안 보였어요? 군대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예. 저는 기동대라는 곳을 입대하게 되었어요. 자대 배치를 아. 받게 되었었는데 뭐 5분대 기조라든지 기동수색대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부대였거든요. 전투 부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한 번씩 비상이 울리면 5분대 기조 출동을 합니다. 산에도 올라가고 바닷가도 가고 숲에 들어가서 수색 훈련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였는데 하루는 5분대 기조 비상이 또 걸렸던 거죠. 네. 그때는 당직 사령이 조금 짓궂게도 그 새벽에 산을 올라가게 됐었어요. 근데 그 작전 지역까지 말 그대로 5분 내로 출동을 하고 최대한 빠르게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두운 새벽에 산악구보를 하게 된 거죠. 열심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산에 갑자기 야생동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늑대, 여우 같은 그런 야생동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여기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산인데 왜 이런 소리가 들리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훈련이 끝나고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출동이 다 끝나고 복귀를 했는데 저희가 2층 침대였거든요. 저희 부대가 지금의 신식 건물 생기기 시작했던 시기라서 짬이 안 될 때다 보니까 2층에서 자게 되었고요. 근데 복귀를 해서 침대에 누웠는데도 그 야생동물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계속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 선임한테 혹시 죄송한데 동물 소리 들리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만 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가. 아, 가위 들릴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찝찝한 기분에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그 야생동물한테서 나는 그런 누린내 있죠. 그런 누린내가 굉장히 코끝을 찌르면서 잠에서 깼더니 늑대 같은 큰 개 한 마리가 제 가슴팍 위에서 얼굴을 물어 뜯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 순간에는 1초도 안 돼서 온몸에 모든 힘을 써서 그 가위를 풀었는데 그 다음날 몸살이 걸릴 정도로 힘들었던 거죠. 근데 그 전날 저희가 5분대 기조 그 비상벨을 울려서 출동하기 직전 그날 그 주변에 있던 동네 어르신들이 강아지를 잡아먹었던 거였어요. 신고가 들어갔었대요. 강아지를 잡아먹으려면 그 전에 굉장한 매질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소리 때문에 주민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출동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혹시나 그 개가 저를 물어뜯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 얼굴을 핥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습니다. 엄청 무서운 그런 귀신들도 보시겠지만 이런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의 귀신의 형체라든지 그런 사연이 있는 귀신들도 많이 보셨다 싶네요. 네, 몇 번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는 세신 건데 무당을 할 만큼의 기는 아니고 딱 그 언저리 애매하게. 그렇죠. 애매한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무얼님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귀신들을 보신 것 같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기가 그냥 센 거랑 엄청 센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엄청 세면 오히려 네. 더 무서운 귀신들을 많이 만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쪽일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요, 무얼님. 지금까지 귀신을 보면서 가위 눌린 거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 외에는 크게 저한테 나쁜 영향을 끼친 경우는 없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천만다행이네요, 그거는. 네. 그러면 무얼님께서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무얼님께서는 일단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주신 것 같고 또 안 해주신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죠?
네. 그 이야기는 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엄청 차분하게 겪었던 일을 말씀을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근데 처음에 그 새벽에 논두렁에 엄마가 손짓하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름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 중에서 가족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쪽이 저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현상들이 아직까지 또 있구나. 시들모에서 간혹 계속 나왔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어서 더 섬뜩했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무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무얼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에서 굉장히 귀신을 많이 목격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살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옴니버스 형태로 들려주셨는데 오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무얼님.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나 이제 목소리가 확실히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솔직하게. 조금 들었습니다. 네. 안 들을 수 없는 목소리죠. 네. 자, 오늘 무얼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귀신을 봐왔던 순서대로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어요, 저번에. 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이 될까요? 오늘도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한 4가지 정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귀신들을 봐오셨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무얼이죠? 우선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당시엔 우등생 반이라고 해서 심화 수업을 하는 반이 있었습니다. 부등생? 전 몰라요. 그거. 네. 그러니까 이과, 문과 나뉘어져 있으면은 1학년 때 성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교 50등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 수업 후에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 따로 시간에- 애들 모아서 하는 거? 네, 저희 전교 안에 들어가는 애들만 따로 심화 수업하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1학년 때 성적이 좀 좋게 나와서 다행히 2학년 때 제가 우등생 반에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아이고야, 예. 그 심화 수업 때 겪었던 일인데 하루 학교 전체가 약 1-20분 정도 정전이 발생한 날이 있었어요. 물론 전기 배선 문제 때문에 정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한 1-20분 정도 정전 후에 다시 전기가 들어올 때는 한꺼번에 불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 교실에 50명 있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그 네. 교실에 저 혼자만 있는 겁니다. 그게 한 1분, 2분? 체감상 길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꼈었어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예. 선생님께서 제 어깨를 이렇게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만 있었던 거죠. 보이진 않는 상태에서. 그 순간에 교실 그 전기가 또 2번 정도 깜빡깜빡 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동안에 한 5분 좀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정신이 나가 있었던 상태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신 차리라고 제 어깨를 자꾸 흔들어 주셨던 거죠.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그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네. 근데 몇 주 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말 그대로 심화 수업이라는 게 저녁 식사 후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정도 심화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 9시까지 심화 수업 후에 또 11시까지 저희는 심야 자율학습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11시 넘어서 하교를 하다가 배가 좀 고프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잠깐 편의점 앞에서 군것질을 좀 하고 수다 떨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1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들과 헤어지고 서둘러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중학교 때 제가 주택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고등학교에 좀 더 가깝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끔 아파트로 이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던 그 아파트가 아파트 바로 앞에 왕복 1차선으로 된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또 앞에는 다른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거기 아무래도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좁은 도로에는 갓길 주차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차들이. 그래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상태였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가 조금 언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언덕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수레를 끌고 힘겹게 올라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밀어드렸어요, 뒤에서. 근데 언덕을 지나서 아파트가 저희가 1동, 2동, 3동 이게 3개 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나뉘어지는 그 길목에 가로등 하나가 있어요. 그 가로등 그 아래에서 할머니가 고맙다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돌리시는데 얼굴 반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란 상태로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동마다 경비 아저씨가 계셨었거든요. 요새는 아파트 단지 전체 관리사무소 따로 경비 아저씨 한 분만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동마다 경비 아저씨가 계셨어가지고 좀 인사하고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놀란 상태로 표정이 안 좋은 상태로 인사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무얼 학생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방금 얼굴 반쪽 없는 할머니를 봤다, 수레를 끌고 계시는 할머니를 봤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경비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몇 년 동안 안 보였었는데 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경비 아저씨 분이 그 아파트에서 한 12년, 13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8년 전쯤에 바로 그 언덕 앞에 도로가 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늦은 시간에는 갓길 주차를 한 차가 많고 그 좁은 도로에서 할머니 수레를 끌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폐질구 하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후 한 2, 3년 동안 그 할머니를 보았다는 주민들이 있었다고 해요. 한두 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동안 안 보이시다가 최근 4, 5년 동안 그런 얘기가 없어서 잊고 지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또 제가 봄으로 인해서 또 시작인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아이고요, 예. 이제 세 번째는 대학교 1학년 때 이야기인데 대학교 1학년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요. 4인 기숙사에서 지내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놀 때 한 친구가 한두 명 데리고 오고 또 한 친구가 한두 명 데리고 오고 하다 보면 한 10~10명이 모여서 같이 어울리고 놀게 돼요. 그날은 제가 다른 친구 기숙사 방에 놀러 가서 이제 게임하고 놀다가 잠시 친구 침대에서 눈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방에 저를 제외하고 6명이 놀고 있었는데 한 30분 좀 넘게 잠이 들었다가 친구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깼어요. 친구 침대가 2층 침대 2층이었는데 눈을 뜨면 바로 위가 천장이잖아요, 눈앞이. 근데 눈앞에 뭔가 흐릿한 형체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막 잠에서 깨서 좀 눈이 흐릿한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형체가 스르륵 사라지면서 몸이 굳기 시작합니다. 가위구나. 또 가위에 눌렸구나. 라고 느꼈던 거죠. 그 눈앞에 있던 형체는 사라졌는데 2층으로 올라오는 사다리 쪽에 뭔가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힘겹게 눈만 살짝 돌려서 보았더니 몸이 없이 얼굴만 하나가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머리카락은 천장으로 떠있고 반대로 얼굴만 딱 있었어요. 한 그때 시간이 오후 3, 4시쯤이었어가지고 기숙사 방이 굉장히 밝았거든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소름이었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 소용돌이였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그 소용돌이 얼굴이었어요. 이거 또 똑같은 게 또 몇 년 만에 보이니까 너무 소름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너무 소름이 돋아서 정말 안간 힘을 썼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정말 안간 힘을 써서 가위 빨리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안간 힘을 다 써서 가위를 풀었습니다. 근데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신음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방에 있던 친구들 6명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약간 미친놈 보듯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았는데 얘기를 했죠, 친구들한테. 네. 가위 눌렸었다. 근데 그 가위가 4, 5년 전에 중학교 때 한번 봤던 귀신이 보였다라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 그 친구 방에는 모임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예. 너무 친구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이날 있었던 그 6명 중에 한 명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네. 이 친구가 본가가 강릉인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을 치른다고 학교에 한동안 못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저희도 장례식도 문상 드리러 가고 찾아가고 했었는데 49제가 끝나고 친구 누나가 고맙다고 저희한테 밥을 한번 사주셨거든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누나가 호텔리어 일을 하고 있었는데 49세 지내는 동안 계속 반복되는 꿈을 꾸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잠에서 깼는데 안방에 아버지가 앉아서 등을 보이고 가만히 한 몇 분 동안 그냥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었다 하더라고요.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다가갔는데 얼굴이 안 보인다 하셨었는데 둘째 날에 되니까 윤곽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고 세 번째가 되니까 윤곽이 좀 더 세세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꿈을 한 일주일 가까이 꾸었어요. 마지막에 7번째쯤 되는 꿈에서 얼굴이 완벽하게 보였는데 아버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었고 웬 낯선 남자였다고 해요. 근데 그 바로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뺑소니범 잡았다고.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갔더니 그 꿈에 보였던 그 낯선 남자가 범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나가 밥을 사주시면서 이런 신기한 일을 겪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마지막 이야기가 군대 때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도 마지막 마무리는 군대에 있을 때 겪은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제 닉네임이 무얼이잖아요. 무얼을 생각한 것이 바로 무얼광 치약식이라는 게 군대에 있을 때 알게 된 용어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있었던 부대는 5분대기조, 기동수색대, 해양기동타격대, 위명근무조, 마지막 해양경계근무조로 나뉘어 있어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훈련 및 임무 수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해양경계근무는 한 달에 한 번, 여름에는 짧게는 한 1주 정도, 겨울에는 길게 2주 정도, 무월광 치약식이라는 이 시기에 파견근무식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해양경계근무를 서던 중 겪은 일입니다. 파견 근무 시기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근무지가 좀 바뀌고 소초도 저희가 근무를 서는 소초 또한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날은 해안 절벽 위 해송숲 사이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네. 새벽 2, 3시 사이였습니다. 절벽 아래 해안가가 아예 없는 완전 절벽 아래 바다였는데 약 50m에서 100m 사이에 바다에서 사람 한 명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수심이랑 파도 세기 이런 걸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서서 걸어올 수 없는 곳임에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선 상태로 걸어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땡땡소초 전방 50m에서 100m 바다에 고수자 한 명 발견. 이렇게 보고를 하면 즉시 해양기동타격조, 해양경찰, 근처 해군부대까지 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근무 서는 게 옛날 북한이 침투했던 그런 게 실제로 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게 출동하는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그 사람이 더 이상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뭐지? 하고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파도에 따라서 조금은 앞뒤로 움직이는 정도는 있었어도 계속 서 있길래 그 상황을 또 보고를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을 때 해양기동타격대, 해양경찰, 해군부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출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보고 때문에 출동하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129 구급대였어요. 예상이 되시나요? 그 고수자는 바다에 익사한 시신이었던 거죠. 와, 예. 후에 따라보니까 파도 세기랑 뭐 이런 파도 속도 이런 게 좀 타이밍이 잘 맞으면 시신이 한 번씩 육지로 또 내려올 때 선 상태로 떠내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는 그 새벽 2, 3시 그 사이에 그 경계 건물을 서고 있다가 그걸 발견했었으니까 처음에는 사람이었던 걸로 보였지만 알고 보니 시신이었더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오싹하더라고요. 예.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아니 근데 그 시신이 무얼님한테 이제 목격이 된 거잖아요. 나 좀 건져줘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서서 가만히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다라고 마지막 보고를 했을 때 네. 119 구급대가 출동한 것을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었나 봐요. 아, 예. 네.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어요. 이게 사고로 바다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 있잖아.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네. 사람이 사람을 해하고 바다에 버리잖아요. 막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떠오르지 못하게 좀 그치. 무게추를 하고 바다에 뭐 이삭시키는 네. 거니까 그런 시신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오늘 무얼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긴 했지만 정말 또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저희는 정말 진짜 이분은 이런 귀신을 목격을 했고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이거를 간접적으로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얼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귀신을 많이 보셨으면 아무래도 정신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조금 잘 컨트롤할 수 있었던 그런 노하우가 있었나요? 나름의? 제 성격이 그 귀신을 보는 순간에는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신경을 안 쓰는 성격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뭐 학창 시절 당시에도 주변 친구들한테 그렇게 크게 안 들키고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또 마지막 질문 답변까지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오늘 무얼님께서 해주신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마워요. 네.